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너어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제3장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5가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통과 만나는 곳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고 또는 다른 것으로 대치한다. 그중 어떤 것도 고통을 달래주는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우리가 마땅히 축복해야 할 삶과 연관짓지 못한다. 그들은 고통을 삶의 장애물로만 생각한다. 슬프게도 우리 중 누구도 고통을 회피할 수 없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일부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고통을 홀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통 한가운데에 있을 때 누구에게나 그 고통을 달래줄 안식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처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의과대학에서 유전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다. 나는 뇌의 성장에 문제가 있는 2 아이를 가진 엄마를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검사로 엄마에게 유전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가 부탁을 하자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어떻게 고통을 감당하고 차분히 앉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놀라웠다. 마음속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간 후 얼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어떤 것에 대한 경의였다. 안타깝게도 침묵은 금방 사라지고 학생들은 병의 실체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갔다. 남은 반 시간 동안 정신지체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름을 붙이고 각종 실험 데이터를 거론하고 다양한 정보를 쏟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 그 젊은 엄마에게서 목격한 고통의 무게는 토론하는 젊은 학생들의 삶의 체험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도 고통이 어떤 것인지, 고통을 대면하거나 참아내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없다. 학생들은 병리학적 이해를 통해서 고통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의학 지식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들은 다만 과학에서 고통의 피난처를 찾으려 할 뿐이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과학이 결코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 과학은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지만 점점 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뿐이다. 고통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했거나 에이즈 감염이 되었거나 치매에 걸렸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 고통의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연민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고통의 상처에서 얻은 지혜만이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안식처를 찾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이 만나는 곳
때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바로 그것이 삶을 더 강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한다. 상실과 위기가 오히려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꿋꿋이 넘어설 때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난관에서 자유롭게 되고 성장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상담했던 환자 중 어린 나이에 당뇨병에 걸린 젊은이가 꿈의 형태로 이런 자유의 길을 보여주었다. 데이비드는 17번째 생일이 지난 지 불과 2주 만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덫에 걸린 야생 동물처럼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학하기까지 했다. 인슐린 주사까지 거부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부모가 간신히 그를 설득해 나에게 오게 했다.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았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비드는 꿈을 꾸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꿈에서 깨어나도 소녀는 자기가 진짜 잠이 들었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꿈속에서 소녀는 놀라운 삶의 지혜를 깨달았다. 꿈에서 그는 천장도 없는 빈 방에 앉아 조그만 돌로 만들어진 부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젊은이였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덕분에 그것이 부처상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정도였다. 전에 부처상을 몇 번 보긴 했지만 이 부처상은 조금 달랐다. 놀랍게도 부처상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마 부처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젊은 부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소녀는 말했다. 소녀는 부처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려고 애썼다. 레이첼 선생님, 얼굴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그 부처상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말을 멈추더니 한참 생각한 후에 다시 말했다. 그 부처가 제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 것처럼 느꼈어요. 데이비드는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 소녀는 아주 짧은 순간 자신에게는 결코 익숙하지 않은 평화를 맛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비수가 날아와 부처의 가슴 깊이 꽂혔다. 데이비드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심한 배반감에 절망과 분노가 엄습해 왔다. 순간 데이비드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왜 삶이 이 모양이지? 바로 그때였다. 부처상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깨닫지도 못할 만큼 아주 서서히 커졌다. 하지만 부처상은 분명히 커지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순간 부처가 커지는 것은 가슴에 꽂힌 비수 때문임을 깨달았다. 부처상은 계속 커졌고 얼굴은 여전히 자비로웠다. 비수가 부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점차 비수는 웃음을 띤 부처의 가슴에서 아주 작고 검은 점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동안 데이비드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 소녀는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소녀는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데이비드도 내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부처의 가슴에 꽂힌 비수를 보았을 때의 느낌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아챘다. 비수가 꽂혔을 때 그를 엄습했던 절망과 분노, 삶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던졌던 그 물음은 자신이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느낌과 똑같았다. 그는 병이 제 삶의 중심을 찔렀을 때라고 말했다.
소년의 반응은 부처가 보인 반응과는 아주 달랐다. 데이비드는 이 꿈을 자신이 다시 인생이라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미지로 보았다. 의사가 맨 처음 병을 알려주었을 때 그의 반응은 분노와 절망이었다. 소년은 자신의 삶은 끝났고 더는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삶은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다. 꿈을 통해 소년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보였다. 비록 병을 지녔지만 그것은 점점 작아지고 자기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흔히 지병을 앓는 사람들은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병이 자기 삶을 무력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병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잔인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활동에 제약을 주고 두렵게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누구나 데이비드가 꾼 꿈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삶이 우리에게 베푸는 축복이다. 마음으로부터. 벌써 58년 전의 일이다. 그때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나는 그 인근 유치원에 다녔다. 나이든 부모의 외동딸로 태어난 나는 아주 겁이 많고 수줍음을 타는 소녀였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유치원에 가서도 엄마나 유모가 벤치에 앉아서 지켜봐야만 겨우 아이들과 놀 수 있었다. 어느 날은 혼자서 아이들과 놀게 되었다. 할로윈 데이가 가까운 날이었다. 유모는 나를 유치원에 두고 가버렸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가면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 정오가 가까웠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가 만든 가면에 끈을 달아 모두가 가면을 쓰도록 도와주었다. 잠시 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나는 교실을 향해 걸어오는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엄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달래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가면을 쓰고 있어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왜 엄마는 몰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시는 유치원에 가기가 싫었다. 그곳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쓴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때로는 우리의 문화가 가면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라베라는 의과대학 1학년 때의 사건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의과대학 1학년은 긴장의 연속인 시간이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 학생들은 일과가 끝나면 기숙사 지하의 농구장에서 잠깐씩 농구를 하곤 한다. 어느 날 농구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는 맥없이 죽고 말았다. 겨우 21살의 청년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그 후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학교 측도 이 비극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아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죽은 학생의 짐이
고향의 부모에게 보내졌을 뿐이었다.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모두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이내 학교 공부에 전념했다. 더는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 일은 마치 오래전에 잊혀진 사건처럼 되었다. 2학년이 되고 학생들은 병리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선천적인 결함을 지닌 병에 대한 실험 기간이었다. 교수가 특정한 병을 가진 인체의 한 부분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관찰한 후 옆에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중에 선천적으로 기형인 관상동맥을 가진 심장이 있었다. 학생들이 그 심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고 있을 때였다. 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심장이 바로 작년에 죽은 학생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라베라는 머리를 들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초연해 보였다. 그들은 다만 의학적 관심을 보일 뿐 아무런 감정의 반응이 없었다. 순간 그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 역시 의사라는 무감정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험실의 누구도 그녀의 괴로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기도 훌륭히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런 초연한 감정을 기르는 것이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이라고 여겼다. 라베라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의사가 된 지 35년이 지난 후에야 전문가로 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결코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았다. 의과대학의 교육은 과학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결코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것이 아닌 다른 관점은 용납되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낀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무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교육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병들게 했다. 우리는 반드시 치유될 필요가 있다. 나는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고 인간적인 의사가 되는 것이 전문가로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다. 의과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좋은 의사가 되는 길이라고 교육받았다. 결국 나는 더 좋은 봉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간성을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탈진시키고 냉소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점차 무감각해지고 외로움에 빠져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음을 버리면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마음 안에는 삶의 어떤 체험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고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지식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마음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식만으로는 인간답게 살거나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 온전성. 처음 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최소한의 환자들을 돌보며 근근히 버텨나가는 듯 보였다. 그녀는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일했다. 내 눈에 그녀가 그 팀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오는 환자를 받으며 다른 의사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그 팀 중에서 가장 작았고 명패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대단히 헌신적이고 재능이 있는 심리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이 의아했다. 그러나 진은 자기가 환자들을 받으려면 다른 의사들의 의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은 늘 수줍어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때로 불필요한 변명을 하기도 하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는 어눌한 사람이었다. 미숙해 보였으며 때로는 얼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녀가 맡은 환자들은 그녀를 아주 좋아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사무실을 옮긴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더 좋은 곳으로 독립해 나가는 줄 알았다. 왜 옮기려고 하는가 묻자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다. 이곳은 휠체어로 드나들기가 너무 불편해서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몇 년 전 심한 뇌졸중을 앓았어요. 완전히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끔 그녀가 말을 더듬고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뇌졸중 환자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다. 진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이었다. 몇 년 동안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고 전문가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하니 한편 놀랍고 연민이 일었다. 진, 왜 그렇게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전문가로서 타격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꼈어요.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으로 보여야 전문가로서 더 잘해낼 수 있을 줄을 알았어요. 그녀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동료 의사들도 환자들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남들이 이 사실을 알면 더는 환자를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이 환자 취급을 받으리라고 우려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이제는 그냥 저 자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돌볼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뇌졸중이나 중풍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요. 다시는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들이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진은 전공인 심리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유명해졌다. 여러 기관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고 신문에서 그녀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녀는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에 강사로 초대되어 연설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를 추천해 주었다. 그녀는 심리치료사로서 성공했다. 물론 그녀의 사무실에는 버젓이 그녀의 명패가 걸려 있다. 진정으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녀가 가져야 했던 것은 자기의 결점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였다. 마지막 이야기, 분명해지기까지. 상담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도 여전히 패트리시어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만 단순한 두려움이라도 결코 자신에게 허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내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한 곤혹스러운 눈빛을 띄었다. 나는 조심스레 지난 6개월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패트리시어는 어떤 일에나 첫 번째 반응은 무조건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반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쉽게 말해 그녀의 반응이 진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전혀 없다고 화를 벌컥 냈다. 내가 상담을 해주기는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은 실제 당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했다.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다만 그녀가 느끼는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말하자면 첫 번째 반응이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고는 첫 번째 반응에 이어지는 다음 반응을 살핀 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 반응이 그녀의 진짜 반응이라고 말이다. 나는 다시 덧붙였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녀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하루에도 여러 번 두려움을 맛보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반응은 마치 칼로 찔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지만 조금 머물다 보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반응하고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두려움에 속박시켜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에 도전해 볼 생각을 못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자기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실제로 두려워했는지조차 의문을 품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이란 것이 슬개근 반사와 같은 일종의 습관일 뿐이었음을 알았다. 오래전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처하는 방법이 습관처럼 되어 그녀의 몸에 배었던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잠시 반응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정말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진실한 것인지 습관적인 것인지 물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기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두려움이라는 것 없이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이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화가 난 사람에게도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일에 두려움을 지니고 산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삶에서는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패트리시어는 자기의 삶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어떤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패트리시어가 전화를 했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어머니의 가치에 따라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삶을 살아온 것이라면 이제는 저의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나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지닌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한때 심리치료사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습관적인 반응인지 알아냈다. 그 심리치료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팔찌를 선물했다. 그 팔찌에는 클리어라고 새겨져 있다. 그녀는 그 팔찌가 내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1년이 넘도록 나는 늘 팔찌를 끼고 다녔다. 팔찌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나 왜 내 이름 대신 클리어라는 낱말을 새겼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레이첼, 사전에서 클리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봐요. 사전을 뒤지자 놀랍게도 클리어라는 낱말에는 60가지도 넘는 뜻이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의미는 자유와 연관된 것이었다. 장애로부터의 자유,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비난으로부터의 자유,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덫으로부터의 자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빛으로부터의 자유, 흠집으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환상으로부터의 자유, 불확실로부터의 자유, 애매모호함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그 낱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빛의 인도를 받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었다. 때로 어떤 것이 클리어해지기까지. 다시 말해 빛의 인도를 받아 온전히 남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는 일생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도 상관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